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디자인보호법 주문특강까지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 특허법 판례 스터디를 진행할 건데요. 판례 스터디를 진행을 할 거고, 주문 스터디랑 조금 다를 거예요. 조금 다르고, 뭐 문제를 따로 드리진 않을 거고, 판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은 특허법 판례집이 아직 출간되진 않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은 좀 빠를 것 같고요. 다음 주 말 정도나 이렇게 출간이 될 것 같고, 이게 1판이 됩니다. 1판.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는 이제 여기 수록될 판례 자료를 드렸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도, 월요일까지도 자료를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1판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특허법 판례 강의를 2개를 하고 있어요. 이거 포함해서 2개를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스터디용으로 진행하는 1차 판례 강의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다른 하나는 판례 심화 강의라는 강의로 개설이 되었는데, 얘는 1차랑 2차 이제 모두 다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두 강의의 차이점은 1판에 있는 모든 판례를 다 심화 강의에선 보게 되고요. 1차 판례에서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판례라고 하면 판례 원문이 있는데, 판례 원문에는 팩트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고요. 이 사실관계를 특허법이든 뭐 기존의 판례든 이런 어떤 법리를 가지고 판단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법적인 판단을 한 부분이죠. 우리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건 요 법적 판단 부분이 등장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9조 1항 본문 1항 1호에서 말하는 공지라 함은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차 시험, 2차 시험 모두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차 시험에서는 지문으로 등장을 해요. 지문으로 등장을 하고, 2차 시험에서는 문제로 등장하진 않아요. 문제로 등장하진 않고, 2차 시험에는 이 사실관계가 문제로 나오고, 이 사실관계로부터 너네들이 법적인 판단을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같은 판례라도 1차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2차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만약에 판례 심화 강의를 수강하신다 라고 하면 이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다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유가 없다 라고 하면 이런 거 할 여력이 없죠. 여력이 없으면 우리 이걸로 좀 커버를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진보성 판단할 때 사후적고 잘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여기서 할 필요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좀 간결하게 갈 건데, 우리가 특허법 조문특강 천천히, 상표 디자인 조문특강은 빠르게 했는데, 이 특허법 판례 강의, 상표법 판례 강의는 천천히 할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많은 걸 터치한다기보다 하나하나 제대로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초시 기준으로 봤을 때 알고 있는 판례여도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르게 보인다라는 게 지엽적인 게 아니라 기존에 조금 덜 정확하게 알고 있던 걸 정확하게 알려드린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거라 보시면 되겠고, 다만 조심스러운 건 여러분들이 아는 판례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뭐야, 나 저렇게 생각 못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판례들 위주로 다 터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잘못했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 원래 알고 계신 판례 조금 더 정확하게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1차를 위한 강의가 됩니다. 판례 심화 강의는 1차, 2차 모두를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면 그걸로 수강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여력이 되신다는 건 민법이랑 자연과학도 충분히 이제 자신감이 붙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아니면 뭐 내후년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제1장 보죠. 특허에 관한 절차 보겠습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몇 개 이렇게 선택해서 볼 거예요. 오늘은 2번 판례 먼저 보겠습니다. 2번 보시죠. 대법원 이렇게 이제 판례 넘버가 나와 있고요.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 이제 대법원까지 간 그런 사례가 됩니다. 먼저 출원 발명의 공동 출원인에 대한 공시 송달의 요건,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 출원해 볼게요. 출원해 볼게. 출원을 특파권이 공유였나 봅니다. 그래서 공동 출원할 거예요. 갑과 을이 공동 출원할 겁니다. 그래서 출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출원서에는 당사자, 출원인의 성명 주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갑의 성명 주소 들어가고 을의 성명 주소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관이 거절 이유로 통지한 거죠. 거절을 통지했고 지정기간 2개월 주죠. 기본 컨셉 2개월 연장도 되고요. 지정기간 이렇게 2개월을 줬습니다. 2개월 줘서 여기다 의견서를 내요. 자,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지한 거절 이유와 같은 거절 이유로 거절 결정을 한 거죠. 거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하죠. 등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거절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플러스 알파 연장되죠. 이 기간에 거부심을 청구해야 됩니다. 거부심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 기간을 지나서 거부심을 청구한다. 거부심을 청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식 적법 본안에서 적법에서 나가리죠. 그래서 각하심결이 되는 거예요. 각하심결 나왔고 각하심결 등본도 송달을 받아요. 각하심결 이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플러스 알파 부가기간 이내에 소재기 할 수 있죠. 소재기 합니다. 소재기 하면 원고가 누구야? 갑을이죠. 갑을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해도 되고 갑을 중 1인만 소제기해도 되죠. 유필공이라 하잖아. 유필공. 피고 누구야? 특허청장입니다.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죠. 이렇게. 좁네. 이게 뭐 다 아는 거지, 여기는. 자, 볼게요. 자, 먼저 거통을 할 건데 의견서를 을이 냈어요. 을이 의견서 낼 수 있나? 낼 수 있죠. 을만 낼 수 있나? 을만 낼 수도 있죠. 을만 내도 갑이 낸 거랑 똑같지 않아? 이거 왜 그래? 복수 당사자 대표. 그렇지? 11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인 이상이야. 그러면 원칙 각자 대표, 예외 전원 대표잖아. 그렇죠? 대표자 없어. 대표자 없으면 각자 대표, 예외 전원 대표, 대표자 있으면 대표자 너만 대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외의 상황은 아니죠. 예외의 상황이 뭐예요? 특별수권 사항인 출기 신청 우불 복권에서 복권 뺀 게 예외의 상황이죠. 근데 의견서 제출은 을만 내도 갑이 효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11조 우리 잠깐만 생각해요. 11조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 당사자가 2명 이상이면 각자 대표가 원칙이라는 취지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의견서 내거나 뭐 보정서를 내면 한 명만 내도 다 한 걸로 취급을 해주는 거죠. 11조는 갑이랑 을이 이렇게 당사자가 있으면 청이나 이제 심판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허청이나 심판원이 있을 때 뭔가 우리는 이거야. 우리가 어떤 기관에 어떤 절차를 밟을 때 원칙 각자 대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이거야. 궁금한 건 여기 보세요. 청이나 원이 나한테 뭔가 이제 조치를 할 때 갑이나 을 중 한 명한테 해도 되는가? 이건 법이 없거든. 그렇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할 때는 11조 적용할 건데 청이나 원이 나한테 뭐 할 때 11조 적용할 거야. 대표적으로 여기 보세요. 거통할 건데 거통을 갑을한테 다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럼 그냥 갑한테만 해도 을한테 효력 미치나 그거예요. 될까요? 아니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된다라는 거. 왜? 얘가 이렇게 할 때도 각자 대표 원칙이야. 거통하는 거 출기 신청 우불 복권 안 들어가잖아. 한 명한테 해도 다 효력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판례의 내용은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예요.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 이런 접근을 해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11조의 해석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까지도 이해를 해주면 돼. 그래서 갑한테만 해도 을이 의견서 낼 수 있다고. 그쵸? 갑한테만 거통해도 을이 거통 받은 거랑 똑같고요. 을 거통 받았으니까 의견서 나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되셨죠? 아무 문제 없어.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이제 주소 적어야 되는데 갑의 주소를 주소 1번이라 할게요. 을의 주소를 주소 2번이라고 할게요. 주소 2번 이렇게. 출원서에 주소 적자. 원칙적으로. 물론 특허 고객번호 출원인 코드 넣으면 주소 생략은 가능한데 특허 고객번호 넣었다라는 건 특허청에 내 주소가 다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여튼 주소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 이거 한국 어딘가에 주소를 적어 놓고요. 얘는 이쪽은 미국 어딘가에 주소를 적어 놨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한국 무슨 구 무슨 동 뭔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적은 거야. 근데 이제 심사관 입장에서 이건 멀어. 특허 관리인도 없어. 제외자야. 귀찮으니까 얘한테 한 거야. 된다라는 거. 효력 받는 거고 의견서 내가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견서. 효력 나도 받는 거니까 의견서 냈어요. 거절 결정할 건데 거절 결정 등본 송달하는 방법이 우편으로 송달할 수도 있고 직접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우편 보냈는데 갑한테 보냈어. 얘는 뭐니까 갑한테 보냈어. 갑한테 보냈는데 갑 안 산대. 갑 여기 안 산대. 주소 불명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을한테 보내야죠. 을한테 안 보내. 귀찮다 이거. 그래서 바로 갑이 송달이 이제 불가하다. 주소가 불명한 상황이 됐어. 송달 불능이야. 그래서 바로 공시송달을 해버립니다. 누구한테? 갑한테. 복수 당사자 대표. 당사자가 2명이야. 갑한테만 송달해도 을한테 효력 미치는 거 맞죠?
송달했고, 근데 공시 송달되면 뭐 어떻게 알아? 모르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부랴부랴 이렇게 거부심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각하 신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 거부심을 청구할 때 거부심 청구를 의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간만 송달 받았어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송달 받으면 다 효력 미치는 거니까 할 수 있어요. 을만 거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갑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공동으로 거부심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보고 얘가 거부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각하된 거야. 각하. 시간 지났잖아. 각하. 그러니까 을이 소재기하면서 이거 억울하다 이거야. 억울하다. 왜? 거통도 갑한테, 거결등본도 갑한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거야. 억울하다. 그러면서 을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렇게 소를 제기하면서 이거 심판 청구 기간, 이게 이제 기간을 경과해서 각하한 건데, 을이 주장하기를 기간 아직 안 경과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안 경과했다. 그렇게 하면서 한 말이 이 공시송달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지. 공시송달이 무효라면 송달이 없는 거고 3개월 카운팅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간 내 심판이 청구됐으니 기간 경과했다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신결은 부당하다라고 소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을이 주장한 게 뭐냐면 공시송달이라는 건 최후의 보루로 하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 그렇다면 공동출원인 중 갑의 주소가 불명하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할 게 아니라 나한테도 트라이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때 공시송달하라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 을이 의견서 냈잖아. 을이 의견서 내면서 여기다가 주소 3을 적었어요. 주소 3을 적었고 이게 한국의 어디에 있는 주소였어. 네, 을이 이렇게 의견서 내면서 나중에 이렇게 거기다 얘기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미국에 있는 거 맞는데 나 조만간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나 앞으로 여기다 이제 보내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거저 결정할 때 갑이 안 받으면 여기라도 도전해보고 여기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관 의무가 있거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귀찮아하고 공시송달한 건 무효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에서 주소가 불명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게 되는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명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는데 전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명해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전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명한 게 아닌 상황이죠. 최대한 노력했어야 되는데 부족했어? 그러면 이거 진행 안 돼? 청구 적법하겠네요. 기간 내 심판 청구한 거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 출원 발명의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 공동출원인에 대하여 219조 1항에 의한 공시송달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동출원인 전원의 주소, 자연인이면 주소일 거고요. 법인이면 영업소겠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송달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시송달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출원인 중 1인에 대해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심판 청구 기간 카운팅 안 돼. 그러니까 적법하다, 기간 내 청구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안에서 원고 누구야? 얘네들이 원고가 되겠죠? 피고 누구야? 얘가 피고네. 피고.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여기 트라이 해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트라이 안 해보고서 공시송달한 거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특허청장이 이렇게, 피고가 이렇게 항변을 해. 얘 뭐야? 미국에 있어. 제외자. 제외자는 원칙, 절차 능력 없죠. 얘는 없어. 예외적으로 3가지 절차 능력 있죠. 첫째, 특허 관리인이 있을 때. 둘째, 국내 체류하는 경우. 셋째, 기준일까지는 절차 능력 있지. 근데 그런 케이스 아니야. 절차 능력 없어.
그럼 의견서 낼 수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려하는 거죠. 반려. 자, 그런데 물론 여러분 제가 기본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서는 기간을 경과해서 내도 반려 안 해요. 반려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 특허청장이 한번 내가 이겨보려고 얘기하는 거야. 특허청장이 의견서 원래 절차 능력 없는 애가 낸 거니까 내가 반려하는 게 맞아. 특허법 시행규칙에 보면 특허 관리인 없이 제외자가 서류 제출하면 반려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하는 건데 내가 반려하지 않고 내가 수리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주소 3을 안 봤어도 나 잘못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냥 받아준 건데 그게 내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 나 이거 원래 주소 3 안 봐도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가 말하기를 야야야 이거 이미 받아줘 놓고 나중에 뒤통수 치면 안 되잖아. 원래 특허법이라는 게 이 권리를 잘 보호해 주려고 있는 건데 나중에 뒤통수 치면 안 되죠. 심지어 절차 능력이 없는 즉 제외자가 특허 관리인에 응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려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반려 사유는 맞지만 거절이 아니에요. 차고 등록됐을 때 무효 사유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다 절차 밟아놓고 나중에 문제 삼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특허청장 너가 주소 3은 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그럼 받아주지 않았을 때 얘기고 받아줘 놓고 이 집 와서 왜 딴소리 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이거에 대한 성관 의무가 남아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트라이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송달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2번. 자, 특허청장이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제외자의 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발목 잡지 말아요. 사후에 그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자, 특허법 5조 1항 제외자의 권리 능력, 절차 능력이고요. 시행규칙 11조 1항 6호 이게 반려한다라는 겁니다. 제외자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특허청장은 제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특허관리인 제도는 특허청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와 직접 절차를 수행함에 따른 번잡과 절차 지연을 피함으로써 원활한 절차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에 그 의의가 있는데 이미 다 절차 진행했잖아. 그 어려운 걸 다 해냈잖아. 이제 와서 문제 삼지 말라는 거고 또 두 번째 5조 1항에 의하면 제외자로도 국내 체제하면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미 밟은 절차를 또 왜 문제 삼냐? 라는 거고요. 세 번째, 특허법 62조 거절 이유 133조 무효 사유에는 제외자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밟은 경우에 거절 이유나 무효 사유를 하고 있지도 않는 점, 이 세 가지 점을 고려해 볼 때 특허청장은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제출된 서류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이미 진행했다 이거야. 그 이후에는 5조 1항을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출된 서류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제 와서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공시송달 여전히 부적법해서 무효고 기간 진행 경과 안 했죠? 경과 안 했으니까 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기간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한 심결 등본 송달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문제돼? 이거 고필공이잖아. 갑 누락했죠? 갑을 누락했어.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각하 되겠죠? 이거 역시 각하 사유야. 누락했어. 근데 심판을 청구하고 나서 갑을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갑을 추가하는 보정. 자, 현행법 기준으로 볼 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심판 청구서 보정 원칙 요지 변경 안 되는 범위에서 할 수 있어. 예외 세 가지. 첫째, 청구인 추가하는 거. 당사자 바로 잡는 거. 둘째, 청구 이후 보정하는 거. 셋째, 권리 대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 권리 범위 안심. 이런 건 다 허용되죠. 그 중에서 첫째, 갑 추가하는 거 되잖아. 그러니까 허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판례가 문제된 이유는 국법. 옛날 특허법은 추가를 허용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어.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는 보정 또는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는 보정은 허용하되
추가를 허용한다라는 표현은 없었단 말이야. 현행법에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이 판례가 나올 당시에 추가를 허용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어요. 자, 그럼 추가 안 되는 거야? 규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요지 변경이잖아. 맞죠? 아니, 값을 추가하는 건 요지 변경이잖아. 동일성을 해야 하잖아. 허용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거저결정 등본 송달 받았어요. 3개월 이내에 내가 심판을 청구했어. 혼자. 그럼 각하되겠죠? 각하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심판 취하하고 다시 청구하면 돼. 기간 내에. 맞죠? 다시 청구하면 되잖아. 아직 3개월 안 지났으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거 아니야? 성가시죠? 성가시니까 추가 안 돼. 법에 의해서 추가가 안 되더라도 아직 심판 청구 기간이 안 지났으면 어차피 취하하고 다시 청구할 거 그냥 추가해줄게. 이렇게 판례가 나와요. 이해돼요? 취하하고 다시 공동으로 청구하는 거 귀찮잖아. 소송 경제 안 맞잖아. 그러니까 심판 청구 기간 내라면 허용해줄게 이거야. 반대로 심판 청구 기간 지났으면 안 돼. 이거야. 근데 개정법은 심판 청구 기간 지나도 되는 거죠. 왜? 개정법에서 허용하게 이르렀단 말이야. 심판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허용되고 이후에도 허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사안에서 볼게요. 국법상 판례, 현행법 적용하면 당연히 되는 거고 국법상 판례에 의해서도 되는 거야. 왜? 기간 안 지났잖아. 카운팅 안 되니까 추가할 수 있겠죠? 과거에도 되는 거였어요. 볼게요. 3번 다음 페이지. 거저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 시 누락된 공동출원인을 추가하는 보정이 허용되는 시간적 한계. 특가법 33조 2항 44조 132조 그리고 39조 139조 3항 40조 2항에 의하면 거저결정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 등본 송달로부터 3개월 이내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해야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심판 청구서의 보정은 청구 이유를 제외하고는 요지 변경할 수 없다. 이거 과거 내용이죠. 청구 이유를 제외하고 요지 변경할 수 없다. 현행법은 청구인 추가도 되죠. 근데 과거엔 그게 안 됐단 말이야. 그렇다 할 것이므로 공동출원인 중 일부만이 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 계속 중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심판 청구를 추가하는 보증은 요지 변경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아직 심판 청구 기간이 도가하기 전이라면 나머지 공동출원을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해서 하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리구제나 소송경제 면에서 성가시지 않고 타당하다 이거예요. 근데 개정법상 기간이 지나도 가능한 거죠. 팁, 참고 박스 보십시오. 판례집에 참고 박스라는 박스가 있고요. 사안 박스라는 박스가 있어요. 사안 박스는 그 판례의 사실관계를 일부 넣어놓은 거고요. 참고 박스는 제가 추가로 제 생각을 이제 넣어놓은 겁니다. 제 생각이라보다 법리를 넣어놨다. 판례는 아니에요. 참고 박스 볼게요. 대상 판결은 국법상 판례로 심판 청구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한해서 심판 청구인을 추가하는 보정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밑에 줄 추가하는 거 허용되죠? 허용되니까 줄친 거 보십시오. 심판 청구 기간이 도과돼도 청구인 추가 된다 이겁니다. 된다. 되셨죠? 그 다음 3번 판례 볼게요. 3번 판례 1번 읽어보십시오. 1번. 똑같죠? 공송달은 전원의 주소, 전원이래. 성관의무 이런 단어 있지? 성관의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특가법 219조 본문 바로 볼게요. 제목 말고. 특가법 219조 1항에서 공시송달을 하는 사유로 들고 있는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송달할 수 없는 때라 하면 송달할 자가 선량한 관리자 의무, 성관의무라 하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조사했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에 그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최후 보루로 해라 이거예요. 자, 출원합니다. 자, 출원인이 법인이고 대표자가 A가 있었어요. A가 있었어. 뭐 등록됐다.
상표 사건이에요. 상표를 할게요. 등록됐고, 그래서 불사행 취소심판이 청구돼요. 취소심판. 119조 1항 3호, 상표법 119조 1항 3호를 이루어 취소심판이 청구가 돼요. 청구가 됐고, 심결이 나왔고, 등본을 송달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용 심결이 나와서 등본 송달했어요. 등본 송달을 누구한테 해야 돼? 각 법인한테 해야 되겠죠.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재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재기. 되셨나요? 근데 이게 공시송달이 된 거야. 공시송달. 공시송달. 그 이유가 갑의 영업소가 불명하다라는 겁니다. 갑의 영업소가 불분명하니까 공시송달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출원하게 되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내게 돼요. 내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 내도 되는데 대신에 열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가를 해줘야 돼. 특허청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결국은 법인이 출원하면 특허청 입장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법인이 만약에 회사 주소를 바꿨어요. 바꾸면 본점 소재지를 바꾸면 특허청에서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또 대표자의 주소도 다 들어가. 다 들어가. 그럼 자. 먼저 일반적으로 송달할까? 예를 들어 우편 송달한다 해볼게요. 우편 송달해서 각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보내봤어.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바로 공시송달 한 거예요. 바로 공시송달할 게 아니라 등기부 등본 뜯어봐갖고 이전됐으면 이전된 곳에도 보내보고 여기 대표자한테도 한번 보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공시송달한 거야. 그럼 성과노무 위반이죠? 무효죠? 무효기 때문에 카운팅 안 되겠다. 이거 지나고 소재기에도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된 소재기겠죠. 그 판례 보겠습니다. 2번 법인에 대한 송달 방법과 공시송달의 요건. 한편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본점 소재지 밑줄고요.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이라면 바로 공시송달할 게 아니라 법인 등기부 등본을 조사해서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 등기부 등본상 이사의 어떤 대표이사 주소지 등을 확인해서 송달 실시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해라 이거예요. 근데 바로 해서 무효가 된 사안입니다. 판례 그 밑에 사안 박스 보죠. 다음 페이지 바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 바로 가서 줄친 것만 볼게요. 세 번째 줄 끝에 특허 심판원으로서는 원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이 사건 심결 등본 송달을 실시한 후 송달이 불능되면 원고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주소를 좀 확인해봐서 노력해라 이거예요. 안 했으니까 무효라는 무효. 그렇기 때문에 제소기간 카운팅 안 된다 이거고요. 자, 3번은 뭐 넘어갈게요. 이거 3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어서 4번 판례 보죠. 4번 특허 출원 무효 처분 취소 이렇게 됩니다. 특허 출원 무효 처분 취소. 이거는 대리 이거는 우리가 원래 공부 안 해도 되는 건데 중요한 판례예요.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이유는 이건 대리인이 뻘짓해갖고 생긴 시험범이에요. 이 사건은 더 이상 없을 거야. 말이 안 되는 상황, 말이 안 되는 상황. 볼게요. 출원해. 여러분들도 합격하고 뻘짓하면 안 되고 후배들이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가르쳐야 돼요. 뻘짓해서 나온 사건입니다. 출원할 때 출원서에 출원인 갑 넣어요. 대리인 있으면 대리인을 넣어요. 대리인을 넣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플러스 이거 출원서예요. 출원서 넣고 플러스 위임장 넣어야 돼. 위임장을 넣는 이유는 뭐야? 이거 대리권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서면 증명. 대리권은 서면 증명해야 된다. 몇 조야? 특허법 7조죠. 서면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대리인을 넣었는데 위임장 안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행대방수. 보정명령 사유죠? 보정명령 나옵니다. 보정명령. 46조죠.
46조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명령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좋지 않아. 그럼 뭐 나와? 절차무효가죠. 46조, 16조 세트. 절차무효.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면 이제 행정 심판이나 이제 소송으로 불복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서 대법원까지 간 사례예요. 대법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위임장 내면 되는데 위임장 언제 내면 돼요? 근데 이때 깜빡했어. 아이 그럴 수 있지. 보정명령하고 뭐 줘요? 1개월 이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의견서 내면 되잖아. 의견서. 의견서 내면서 위임장 첨부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지금이라도 위임장을 서면으로 이제 증명한다 이거야. 그런 특허법 구조에 의해서 기존에 했던 대리행위 다 추인되는 거죠? 추인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추인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무권 대리가 아니라 유권 대리인 걸로 되는 거죠. 추인한 때부터 발생이 아니라 소급해서 발생이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무능하게 이것도 안 했어. 큰일 났죠? 이것도 안 한 거야. 당연히 의견서도 안 냈지. 그냥 절차무효 나온 거죠. 절차무효. 근데 얘가 대신에 뭐 했냐면 여기서 포괄 위임 신청을 했어요. 포괄 위임 신청은 뭐냐면 위임장 이제 개별 위임장이라 해서 건 바이 건으로 이제 위임장을 받는 거고, 포괄 위임은 야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일은 야 김영남 너가 다 해. 이게 포괄 위임이에요. 포괄 위임. 그래서 포괄 위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출원할 때 출원서에 위임장 안 넣어도 돼. 이거 되게 성가시거든. 그럼 다 도장 찍어서 스캔 또 갖고 넣어요. 성가시잖아. 근데 처음부터 포괄 위임 신청하고 포괄 위임 등록되잖아요. 그러면 등록 번호가 나와. 넘버가 나와. 이 넘버가 나오면 출원서에 그냥 그 넘버를 기재하면 서면 증명한 걸로 봐줘요. 왜냐하면 여기서 서면 냈잖아. 그러니까 서면 증명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인이 뭘 했냐? 처음에 위임장 안 냈어. 그럼 지금이라도 내야 되는데 안 냈어. 일 편하게 하려고 앞으로 그냥 포괄 위임 하려고 이렇게 포괄 위임 신청한 거야. 근데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절차를 배우고 있어. 절차. 두 개 절차를 생각해야 돼요. 두 개 절차 어떻게 있냐? 사실은 뭐 세 개의 절차네. 출원 절차, 보정 절차, 뭐 위임, 포괄 위임 신청 절차 이렇게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보죠. 우리 요 절차 따로, 요 절차 따로인 거야. 둘 다 특허청이 하는 건 맞지만 절차가 따로 게시되는 거예요. 절차가. 이해돼요? 그럼 정상적인 대리인, 여기까지도 비정상은 아니야. 여기까지도. 정상적인 대리인은 이거 했잖아? 의견서 제출한단 말이야. 내가 포괄 위임 신청하고 포괄 위임 등록받고 이거 했어요 라고 의견서 제출해서 이거 하나치우를 시켜요. 이것도 안 했어. 이것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한 건 출원하고 보정명령 받았는데 이거 방치하고 별개 절차에서 포괄 위임 신청해서 등록을 받았어요. 의견서 내야 되는데 안 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절차무효? 그럼 이제 절차무효 됐어. 이제 심판소송 가서 대법원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대리인 비용도 못 받아. 창피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나 살 떨리는 거야. 이게 만약에 절차무효가 맞다라고 결론 나오면 출원일 완전 늦어지는 거예요. 천출원주의인데 큰일 나겠지. 근데 다행히 이 불쌍한 변리사를 구제해 줬어. 그래서 야 이거 의견서 제출한 걸로 대체하자 이렇게. 그 이유는 첫째, 46조 보정명령 내리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의견서 제출 형식에 대해서 법에 정한 바가 없어. 그리고 제출한다라고 할 때 노멀하게는 요거 특허청장한테 제출하는데 요 절차에서 제출하는데 법 어디에도 이 절차에서 꼭 제출하라는 말이 없어.
그리고 특허법 시행규칙에 보면 요때 또 보정서도 낼 수 있어요. 보정서도 낼 수 있어. 보정서는 서식이 정해져 있어. 의견서는 서식 따로 없는데 보정서는 하위법령에서 서식이 있어요. 따로 별지 뭐 제9호 서식에 따른 보정서를 내야 된다 이런 게 있어. 근데 그게 특허청에서 일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서식인 거지 법에 따라서 무조건 그 보정서만 허용돼. 그런 건 아니야. 엄격한 기준의 보정서는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의견서 제출 형식 없고요. 보정서 제출을 할 수 있는데 그 서식도 꼭 그걸로 해야 된다는 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했으면 이거 안 했어도 좀 봐주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 이것도 어차피 특허청이 하는 거고 이것도 어차피 특허청이 하는 거니까 좀 봐주자 이렇게 됐던 상황이 되는 거죠. 살 떨리겠지 대리인은. 수명 엄청 단축됐을 거야. 보죠. 자, 1번 특허법 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표제가 뭐야? 제목이죠? 보통 표제는 의견서 내고 보정서 낸단 말이야. 이거 안 했어. 표제 이거죠? 이거 했어도 오케이 해줄게 이거. 오케이 해줄게. 다른 절차예요 저게. 표제 등에 여하에 불문하고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보아야 하는지 막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 특허법 46조 2호는 특허청장 등이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해서 보정명령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보정명령에 대한 여기도 밑줄 긋자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의견서 동그라미, 제출 동그라미. 둘 다 문제돼요. 의견서 꼭 의견서 할 필요 없다 이거야. 제출 꼭 거기다 낼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의견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나 제출, 의견서 동그라미, 제출 동그라미. 여기에 역시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견서만 생각하지 말고 제출도 같이. 2차에서 좀 차별화가 돼요. 제출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한편 특허법 시행규칙 13조 1호는 특허법 46조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서식의 보정서에 보정 내용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특허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한데 이는 행정청의 편의를 위한 구성으로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 행위라. 따라서 이러한 행정청으로서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꼭 이거 아니어도 이 보정서 아니어도 이걸로도 좀 허용해 주자라는 겁니다. 처리될 필요가 있다. 다음 페이지. 따라서 특허법 46조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됐다라면 표제 그거 보지 말고 이익이 되도록 하자. 의견 제출로 보자라고 합니다. 의견 제출로. 그 다음에 문제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 요때라도 위임장 내면 이거 추인되는 거잖아. 그럼 포괄위임은 보통 이전에 하는 거거든. 근데 포괄위임의 대상을 요거까지 다 해줄게. 요거예요. 그리고 대리권의 증명은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서면으로 증명한 걸로 봐줄게. 이겁니다. 볼게요. 2번 특허에 관한 절차가 포괄위임 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 제출했으면 이거 서면 증명된 거죠. 또 포괄위임 대상 사건의 서면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됐고 그리고 이때 출원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도 즉 이미 출원 사건도 나중에 위임할 수 있다 이거죠. 사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데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다만 증명은 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행규칙 5조의 이 1항은 대리인에게 현재 및 장래 사건에 대해서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하려는 경우 포괄위임 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첨부해서 특허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미 출원한 사건까지도 대상이다. 포괄위임 등록 신청을 위해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 제출했으면 대리권 서면 증명 이루어졌다라고 보겠다. 보셨죠? 이렇게 보고 제2장 발명의 성립성 보겠습니다. 1번 판례 볼게요. 1번 판례. 이거 BM 발명이거든? 비즈니스 메서드. 자, 발명의 성립성 하면 뭐 떠올라요? 2조 1호 나오죠.
2조 1호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렇게 나오죠. 이거 위반하면 거절 이유에 없죠. 대신에 위반하면 29조 1항 본문에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이어야 되는데 요거 꼬투리 잡아서 거절하는 거야. 발명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판례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 흠결로 요거 흠결로 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특유 발명 중에서 BM 발명,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이런 건 뭐가 문제돼요? 자연법칙 이용했니? 요게 문제되는 거죠. BM 발명은. 그래서 BM 발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죠? 영업 방법 발명은 영업 방법이라는 특징과 이 영업 방법 그 자체는 등록 못 받죠? 자연법칙을 이용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영업 방법을 컴퓨터 기술상의 어떤 특징이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했냐? 자연법칙을 이용했는지가 문제돼. 영업 방법이 자연법칙입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약속하는 거잖아. 인위적인 규칙인 거잖아. 뭐 1단계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2단계 병원을 매칭해주는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BM 발명도 보호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 그래? 이거 영업 방법 그 자체는 안 되지만 컴퓨터상의 기술로 구현하면 돼 라고 하죠. 표현이 뭐야? 소정 하이구실이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면 이거 영업 BM 발명 성립성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족돼야 돼.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자연법칙을 이제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 이용? 이용? 근데 이건 자연법칙이 아니잖아. 그래서 청구항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말하기를 청구항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자연법칙 이용하면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 이용하면 발명 성립성 인정해 줄게 이렇게 가는 거야. 대신에 전체로서 하려면 얘가 여기로 들어오려면 요거 만족해야지 이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다. 그래서 BM 발명하면 요게 같이 나와.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해야 된다. 일부가 이용하지 않아도 전체로서 이용하면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상황도 있겠다.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일부가 있고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정 하이구실이 만족이 안 돼. 그럼 전체로서 자연법칙 이용하는 게 아니겠죠? 그 사안입니다. 볼게요.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출원 발명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특허법 2조 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출원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29조랑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는 거야. 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거절해야 한다라고 하죠. 특히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영업 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BM 발명, 영업 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상에서 컴퓨터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거잖아. 그 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구체적 실현, 이게 소정 하이구실이 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소정 하이구실을 되고 있어야 되고 한편 출원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전체로서 판단하라.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 기재된 발명의 일부, 영업 방법 쪽이죠. 그쪽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네. 일부의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 여기네. 여기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이용하고 있지 않으면 여기가 이용하고 있지 않잖아. 근데 소정 하이구실도 아니래. 그럼 전체로서 이용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자연법칙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특허법성 발명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사안 박스 보시죠. 위 법리화 뭐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줄 끝에 핵심적인 영업 방법 발명인데 핵심적 부분
원심 판시 4단계, 5단계 구성, BM 발명의 핵심 구성이 4단계, 5단계 구성이래요. 그거를 할 것인데 그 부분 청구 범위의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컴퓨터상에서 소정하위 구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거 아니죠.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돼서 29조랑 본문으로 거절되는 사안입니다. 예, 되시나요? 자, 이게 자, 1차 시험에서는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이렇게 1차 시험 어떻게 나와? 요거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2조 1호 그 자체는 거절 이유로 규정되고 있지 않은데 29조랑 본문으로 거절한다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영업 방법의 어떤 이거 소정 하위 구실 위한성 발매 완성 발매 이건 나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용해서 전체로서 이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그 판례집에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쪼개졌고 1차 시험에 이거 따로따로 나와요. 따로따로. 2차 시험은 뭐냐? 2차 시험은 얘만 물어봐. 얘만 문제로 물어봐요. 사실관계로. 허접한 답안지는 얘만 적는 거야, 2번. 얘만 적는 거야, 허접한 답안지는. 내가 실력이 된다라고 하면 얘도 적고 얘도 적는 거야, 전체 요거. 이게 다른 차이죠. 그래서 잠깐 뭘 했냐면 1차용 판례 강의는 따로인 거고요. 2차 판례 심화 강의는 이런 걸 좀 말씀드려. 이것도 적어야 돼, 이것도 적어야 돼. 이게 차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판례 심화 강의 들으면 이 강의는 들을 필요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재밌죠? 재밌어요. 그래서 판례 심화 강의는 더 재밌을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1차 시험 합격하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판례랑 2차 판례가 다르냐라고 하면 내용이 안 달라.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달라. 접근법이 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 스터디를 하면서 또는 1차 판례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이왕이면은 요 유기적인 연결관계, 두 번째 문단이 메인이긴 한데 첫 번째 문단은 왜 있고 세 번째 문단은 왜 있고 이런 게 좀 돼야 돼. 단순히 소정하위구시 이렇게 외운 친구랑 이렇게 해서 얘가 자연법칙 아니고 얘는 자연법칙이고 이거 만족하게 소정하위구시로 그래서 전체로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랑은 문제 푸는 속도랑 확연하게 달라요. 1차 시험에서도. 그리고 이거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그냥 뭔가 뚱구름 잡는 소리야. 소정하위구실 이게 뭐야? 뚱구름 잡는 소리고 따로따로 노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잖아? 그냥 블럭 맞듯이 딱딱딱 맞아요. 딱딱딱.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하는 판례인데 내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 그러다 공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지금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